저는 서울에 거주하는 40대 여자입니다. 오늘 이렇게 제 인생 이야기를 꺼낼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긴 이야기가 될 것 같으니 바로 시작할게요. 어린 시절 아버지는 저에게 있어 괴물 같은 존재였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아버지인데 괴물이란 표현을 쓴다는 게 좀 이상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만한 표현이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가정폭력, 술, 도박, 여자 문제 하나 빠지는 게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내가 이걸 왜 낳아서 넌 태어나면 안 됐어야 했어. 내가 니네 엄마만 안 만났으면 말야 지금 이렇게까진 살지 않았어. 돈만 축내는 식충이 같은 것들 나가 죽어. 잘못했어요. 아빠, 조금만 봐주세요. 너만 없었어도 니 같은 것만 안 생겼어도 내가 이렇게 살 이유는 없어. 어디서 이런 버러지 같은 게 나와가지고. 너그 애비 피 빨아먹고 사는 것 저 고개 들고 있는 거 봐라. 이 싹퉁머리 없는 것이. 저는 매일 제 존재를 부정당하며 하루하루 태어난 것을 후회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도 성인이 될 때까지만 이를 악물고 버티면 좋은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참아왔죠.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왔더니 낯선 여자가 거실에 앉아 술을 먹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어머, 이 애가 오빠 딸이야? 꽤 쓸모가 있겠는데? 그래? 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 몸이라도 굴려서 돈이라도 벌어오면 다행이지. 굴릴 수야 있겠어? 그래도 여자애여서 망정이지. 순진해 보이는 게 꽤 수요가 있을 상인데? 너 이리 와봐. 니네 아빠가 이때까지 키워왔으면 집안의 보탬이라도 돼야 할 거 아냐? 저는 쭈뼛쭈뼛 여자의 옆에 다가가 앉았습니다. 진한 향수와 화장품 냄새가 코끝을 찔렀죠. 가까이서 보니 더 쓸만하네. 아무튼 애는 내가 데려갈게. 너 20살이라고 해도 믿겠다. 그럼 더 이야기가 쉽지. 수익 배분은 어떻게 할래? 너 마음대로 해. 나는 애 데려가 준다는 것만 해도 바닥에 절해야 할 판이니까. 안 그래도 꼴 보기 싫었는데 눈앞에서 사라진다니 잘 됐네. 저를 사이에 두고 무서운 내용의 대화가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둔한 저라도 저를 어디엔가 팔아먹고 돈을 받아낼 생각이란 건 알 수 있었네요. 20살이 넘어서야 그곳이 술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지만요. 아무튼 취한 두 사람이 방으로 들어가자 저는 아빠 자켓의 주머니를 뒤적거려 현금 몇만 원을 훔치고서는 바로 집을 뛰쳐나오게 되었습니다. 무조건 집에서 멀리 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면서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길을 묻고 물어 겨우 버스터미널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갈 곳도 친척도 없었지만 저에겐 선택지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서울에는 일자리가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니까요. 아무리 제가 아직 고등학생이어도 일자리가 많다면 그것도 20살이라고 속일 수 있을 외모라면 어떻게든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저는 무작정 서울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을 달렸을까요? 마침내 도착한 서울은 저에게 매우 낯선 세상이었습니다. 분주하게 움직이는 직장인들, 335 모여 행복한 듯 수다를 떠는 사람들, 저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세상에 사는 그런 사람들을 지켜보며 한참을 터미널 앞에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밤이 되었고 주머니에 들어있는 돈을 허투루 쓸 수 없었기에 노숙을 하게 되었네요. 꽤 쌀쌀한 가을이었지만 추위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폭력에 목숨을 부지하느라 노숙을 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노숙자들이 말을 걸어와서 피하느라 이리저리 떠돌며 밤을 지새운 후 날이 밝자 저는 버스를 잡아타고 일자리를 찾으러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윽고 가게가 밀집한 번화가의 풍경이 펼쳐지자 가리지 않고 들어가 무슨 일이든 하겠으니 시켜만 달라고 부탁했네요. 30군데 이상은 들어갔던 것 같아요. 다행히도 제 진심이 통했는지 한 고깃집에서 서빙과 청소 일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애초에 저 그 당시에 미성년자였고 신분을 증명할 만한 서류가 있을 리 없었거든요. 그런데 고깃집 사장님께서는 이름 외에는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저를 채용해 주셨어요.
심지어 미리 말씀드리지도 않았는데 사는 곳이 멀면 출퇴근에 편리할 수 있도록 반지하 단칸방까지 얻어주신다는 말씀을 하셨죠. 뒤늦게 알게 된 거지만 아마 사장님께서는 저에게 말 못할 사정이 있다는 걸 느끼신 것 같아요. 제 모습과 팅팅 부어서 잘 떠지지도 않는 눈을 보고 아셨을 수도 있고요. 저는 사장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보답하고자 온 힘을 다해 일했습니다. 가게 마감이 마친 후에는 사장님께서 항상 저에게 어깨를 토닥여 주시며 수고했다는 말을 빠지지 않고 건네셨어요. 마치 저에겐 아버지같이 다정하신 분이셨죠. 그렇게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저녁에는 단칸방에 지친 몸을 누이며 살아간 지 2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아버지라는 사람은 저를 찾지도 않았습니다. 서울에 올라온 지 초반 몇 달은 경찰만 보이면 숨었지만 이 정도 시간이 흘러도 아무 일도 없으니 그냥 그쪽에서는 저를 찾을 생각이 없는 거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오히려 후련해하시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어릴 때부터 저는 집 만드는 아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2년이 지난 어느 날, 가게를 마감하고 퇴근 준비를 하던 중 사장님께서 저를 불러 자리에 앉히시더라고요. 은서야, 계속 여기서 일할 생각이니? 물론 너처럼 일 잘하는 직원 없다. 특히 젊은 녀석들은 뽑아봐야 힘들다고 도망가는데 너는 별일이구나. 찾아오는 손님들마다 직원 친절하다고 입이 닳도록 칭찬하는 게 몇 번째인지. 네가 있어주면 개인적으로는 좋겠지만 너처럼 젊고 싹싹한 아이가 혹시 내 눈치가 보여 여기서 미래를 썩히는 게 아닌가 걱정이구나. 저 그때 엄청 속으로 놀랐어요. 사장님께서는 저에게 개인적인 이야기를 전혀 하시지 않던 분이셨거든요. 이제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그냥 사실대로 말씀드려야겠다고 생각했네요. 물론 속여서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요. 사장님, 사실은 됐다. 무리해서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다.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다 보니 젊은데 이런 데서 일하는 녀석들 치고는 사연 없는 사람 없더라. 더군다나 처음 온 날을 생각해봐라. 다짜고짜 찾아와서 무슨 일이든 시켜만 달라던 너였기에 내 젊은 세월이 생각나서 받아들이긴 했지만 기대 이상으로 충분히 잘해줬다. 죄송합니다, 사장님. 단지 네 생각을 묻고 싶은 거다, 나는. 우리 가게에서는 이만하면 됐다. 오지랖일 수도 있겠지만 젊은이들이 현실의 벽에 가로막혀 고된 일만 한다면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그 벽을 허물어주는 게 어른이라고 생각한다. 나 또한 그런 어른들의 도움 밑에서 꿈을 이뤘으니 이제 내가 사회에 보답할 때다. 배워라. 힘들어도 무엇이든지 배워라. 돈이 걱정이라면 일하면서 배울 수도 있다. 그래, 말해보아라. 뭐라고 싶니? 저는 딱히 생각해본 것도 없어서 그냥 계속 사장님 밑에서 일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신경 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장님. 회사 다닐 마음은 없느냐? 내 아는 애들 중에 찾아보면 네가 갈 수 있는 곳이 있을 테다. 언제든지 소개해 줄 테니까 말만 해라. 그제서야 저 사실 고등학교도 졸업 못했다고 털어놨더니 사장님께서는 당장 검정고시 시험이나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고는 근무 시간도 줄여주신다길래 저는 손사래를 쳤지만 사장님께서는 대학은 나중에 생각해도 중졸은 말이 안 된다 하시면서 심지어 제 손에 한가득 교재를 안겨주셨습니다. 사실 저 꽤 우등생이었거든요. 그 시절엔 한 반에 40명이 되는 일이 흔했는데 거기서도 항상 전교 상위권에 들곤 했으니까요. 폭력적인 집안을 벗어나려면 무조건 제가 일어나야 한다는 생각에 아버지 몰래 밤새워 공부하곤 했던지라 꽤 쉽게 검정고시를 통과할 수 있었어요. 합격 소식을 들은 날 이제 성인이 된 제게 사장님께서는 직접 고기를 구워주시며 작은 파티를 열어주셨습니다. 내 말이 맞지? 넌 뭘 해도 될 사람이라니까 그러네. 축하한다, 은서야. 이제 고등학교도 졸업했으니 뭐가 걱정이냐. 당당하게 사회에 나갈 일만 남았다. 다 사장님 덕분이에요.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요. 반드시 성공해서 갚을게요, 사장님.
평생 집을 나와 아르바이트 자리를 전전하며 살게 될 줄 알았는데 합격하고 나니 다시 공부할 수 있다는 희망과 꿈이 저에게 생겼습니다. 저를 지원해주신 사장님 보기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이 되도록 꼭 성공해서 저처럼 힘든 사람을 돕는 어른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거든요. 그렇게 사장님이 소개해주신 일자리를 통해 저는 본격적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었고 어느덧 20년이 흘러 저는 40대 초반이 되었습니다. 저는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투자를 병행하며 자산을 늘려갔습니다. 투자라는 게 항상 수익만 낼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항상 자만하지 않고 실패에서도 배운다는 마음가짐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근황을 말씀드리자면 지금은 결혼 4년 차. 남편도 부족하지 않게 벌어오는 덕분에 둘이서 노력하며 꽤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남편은 사업하면서 투자를 병행하는 사람이거든요. 잠깐 남편 소개를 하자면 그도 저처럼 가난하고 폭력적이었던 시아버지 밑에서 자라나 성공이라는 집념 하나로 이 자리까지 올라온 사람이에요. 저희는 아픈 기억을 공유하고 위로하면서 급속도로 가까워졌고 둘도 없는 동반자라는 느낌으로 살아가고 있답니다. 시아버님의 폭력이 멈추지 않자 남편이 성인이 된 후 두 분은 이혼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시댁은 어머님 홀로 계시는 상황이고요. 몇 년 전에는 둘이서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서울에 내 집 마련의 꿈도 이루었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잘 살 날만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사업체를 경영한다는 것이 또 뜻대로 되지는 않더라고요. 결혼 초반에는 승승장구했던 남편의 사업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남편의 귀가 시간도 점점 늦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마 사업을 일으키느라 피 터지게 노력하고 있겠죠. 그날도 11시가 다 되어서야 남편이 집에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이제 오는 거야? 일 힘들었지? 조금 회복될 기미가 보였어? 그래도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계속 직장 다니잖아. 수입이 끊길 일은 없어. 마음이 편해야 돼, 사람은. 여보는 너무 조바심 내는 것 같아서 걱정이야. 조바심이 안 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난 성공할 거야. 당신이랑은 다르게 악착같이 벌어서 성공할 거라고. 여보가 악착같이 노력해온 세월을 아니까 하는 말이지. 그래도 몸 좀 챙겨가면서 해. 그러다 몸 망가지면 아무것도 못한다. 내가 홍삼 사뒀어. 내일은 하나 챙겨 나가면 돼. 뭐? 당신이 돈이 어디서 났다고 홍삼을 사둬? 나 지금 오늘도 대출 알아보고 오는 길인데 더 이상 버티기에는 자금이 부족해. 대출 받아야 할 것 같아. 그래도 조금 더 버텨보는 게 어때? 무리하게 신제품 출시 같은 거 계속하니까 그렇지. 아무리 시장 조사랑 연구를 잘했다고 해도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남편은 인정과 성공 욕구가 강한 탓에 무리할 정도로 신제품 출시를 계속했고 처음에는 잘 되어가는 것 같더니 어느새 정체기가 온 듯 보였거든요. 그래도 어디 믿는 구석이 있다는 듯 계속 투자를 늘리더니 어느새 대출을 받아야 할 지경에 이르렀나 봅니다. 그렇게 몇 달 내내 밤늦게 집에 들어오는 바람에 저희 사이의 대화는 점점 더 단절돼 가는 듯 했어요. 서운했지만 저는 남편에게 성공이 무슨 의미인지 알기에 애써 혼자 달래곤 했죠. 어느 날은 주말까지 제 차 수리를 맡겨놨었거든요. 잠깐 나갈 일이 생겨서 남편 차를 빌리게 되었습니다. 짐을 내려놓으려 조수석 문을 연 순간 바닥에 립스틱이 하나 떨어져 있지 않겠어요? 살펴보니 제가 쓰는 브랜드도 아니었던 탓에 긴가민가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볼 일이 끝나자 남편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묻게 되었네요. 여보, 이거 여보 차에 떨어져 있던데 여자 립스틱 같은데 이게 어디서 났어? 내가 쓰는 것도 아닌 게 확실한데 알다시피 나 립스틱 똑같은 것만 쓰잖아. 아, 그거? 회사 여직원 태워준 적이 있었거든. 아마 그때 떨어뜨렸나 봐. 이리 줘. 내가 돌려줄게. 저는 탐탁지는 않았지만 일단 남편을 믿어주기로 했습니다. 그전까진 한 번도 여자 문제를 일으킨 적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어릴 때 저를 두고 집을 나가신 가장 큰 이유가 아버지의 여자 문제였으니까요. 저는 절대 그런 삶을 살지 않겠다고 100번 다짐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남편의 이상행동이 계속되더라고요. 귀가 시간이 늦어지는 건 일 때문에 그렇다 쳐도 벗어둔 와이셔츠에서 풍기는 여자 향수 냄새, 그리고 남편은 담배를 엄청 싫어해서 손도 대지 않는 걸 제가 아는데 몸에 담배 냄새를 빼어오는 건 기본이었기 때문이죠. 겉옷을 벗은 남편의 목에 여자 립스틱 자국이 묻어있는 것을 확인한 순간 저는 남편에게 따져 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뭐야? 또 직원이 했다고 그럴 거야? 이번 건 보통 일이 아닌 거 알지? 대체 나 몰래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건데 시침이 뗄 생각 마. 거울을 보고 그때야 자국을 확인한 남편은 별거 아니라는 듯이 굴기 시작했어요. 아, 이거? 나도 남자야. 살면서 여자랑 엮일 일이 한두 번도 아닌데 이게 뭐 어때서? 애도 아니고 사회생활 해본 사람이면 알 거 아니야. 별 신경 쓸 필요 없어. 내 앞길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자꾸 왜 그래? 아, 또 그 잘난 사회생활이다. 사회생활 한다고 그렇게 쪽쪽대? 내가 아는 사회생활은 그런 게 아닌데. 당신은 아주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구나. 그러면 어쩔 건데? 내가 그래 지금 바람이라도 핀다고 의심하고 있는 거지? 뻔하다 뻔해. 그래서 네 말이 맞아. 내가 바람이라도 핀다면 어쩔 건데? 네가 뭘 할 수 있냐고. 바람이라도 핀다면이 아니라 지금 바람 피는 걸 인정하는 거 아니야? 뭐가 그렇게 뻔뻔해. 그렇게 떳떳하면 이마에 써놓고 다녀. 나 외도 아는 사람이라고.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제가 만만하고 모자란 여자로 보였으면 그런 짓을 해놓고 집에 기어들어올 생각을 했던 걸까요? 남자가 남자로 태어났으면 말이야 살면서 그런 짓 한두 번은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 정도로 긴 세월 동안 내가 참고 살아줬으면 됐지. 이제 나도 숨통 좀 트자. 세상 남자들 다 욕먹이는 소리 하고 있네. 그렇게 여자를 만나고 싶었으면 이혼이나 하고 만나던가. 왜? 내가 이혼 못하게 구질구질하게 붙잡을 줄 알았나 봐? 그럴 줄 알았나 본데 사람 아주 잘못 봤어. 너가 어떻게 이 자리에까지 왔다고 생각해? 나 처음 만났을 때 가진 것도 없었던 주제. 나 아니었으면 아마 만나줄 남자도 없었겠지? 그렇게 지질이 궁상맞게 살던 너, 이 자리에까지라도 올려줬으면 고맙다고 빌빌 기어도 모자랄 판에 고작 그깟 거 가지고 대들어? 그냥 모르는 척 해주면 나도 모르는 척 살아주려고 했더만 내가 집을 나갔어 뭘 했어? 그래도 1년 넘게 성아랑 만나면서 니네 엄마처럼 가정을 버리기라도 했어? 진짜 어이없네. 그게 나한테 할 말이야? 10년 넘게 당신만 바라보고 헌신한 나한테 할 말이냐고. 남자로 태어나서 그랬다고? 한 입으로 두 말하고 짐승같이 밖에 나가서 외도나 하고 다니는 게 그게 남자야? 난 더 이상 너 같은 거랑 더러워서 못 살아. 못 살 거면 나가! 네가 가진 게 뭐 있다고 혼자서 살 수나 있을 것 같아? 세상 무서운지 모르고 설치는 거 다 받아주는 사람이 또 있을 것 같아? 내가 도와줘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한 적 없는 게 어디서 큰 소리야? 남편은 자신의 외도 사실을 인정하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저한테 성질을 내더라고요. 저도 바짝 약이 올라 지지 않고 소리 지르는 바람에 집안은 금세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내가 가진 게 없다고? 그럼 그 상간녀는 뭔데? 어디 가서 사업이라도 하는 여자인가 보네. 너처럼 뻔뻔하고 더러운데 돈 하나는 맛깔나게 벌어오는 여자야? 그에 제 고개가 반대쪽으로 돌아갔습니다. 남편이 제 뺨을 내리쳤거든요. 그러고는 하는 말이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성아, 너보다 훨씬 돈 많고 젊고 예쁜데 너 같으면 너랑 살겠냐? 어디서 네가 주제도 모르고 성아 험담하냐? 난 너 같은 돈 없고 능력 없고 부모도 없는 여자 만나서 이 정도 인생 낭비했으면 충분하거든? 알았으면 썩 내 집에서 나가! 네가 이렇게 나오니 나야 고맙지. 이게 왜 네 집이야? 너 혼자 산 집도 아니면서 뻔뻔한 데다 염치도 없기는. 진짜 인간 쓰레기다 너. 두고 봐. 그 잘난 상간녀랑 같이 지옥으로 몰아줄 테니까. 좀 빠락빠락 시끄럽네. 뭘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잘났으면 해보시든가요.
지가 벌어오는 게 얼마나 된다고 이렇게 덤벼드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본인도 별 볼 일 없는 늙은 아줌마라는 인식이 있으면 이렇게까진 못할 텐데. 이러니까 내가 뭔 재미로 살아? 사과를 할지언정 이렇게 뻔뻔하게 나오는 남편을 더 이상 1분도 마주하기 싫었지만 제 발로 순순히 나가줄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모아온 돈인데요. 제가 어떻게 악착같이 살아온 인생인데요. 나갈 때 나가더라도 끝까지 제 몫과 피해 보상은 제대로 챙겨서 이혼해야겠다고 생각했죠. 남편은 저한테 들키자 오히려 속이 시원해 보였어요. 일이 바쁘고 사업도 잘 안 돼가는데 얼굴에는 미소를 잃지 않는 걸 이상하게 여겼더니 그 상간녀가 엄청난 부자여서 그랬던 걸까요? 더 황당한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퇴근하고 집에서 쉬고 있었더니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그 잘난 상간녀까지 줄줄이 집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어떤 여자일까 했더니 새파랗게 젊은 여자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20대로 보이는 여자가 제 남편을 좋다고 쫓아다닌다고요?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네가 이혼해준다니 다행이다. 하마터면 내 아들 앞길 막을 뻔했네. 그런데 뭔 미련이 있다고 여기서 버티고 있냐? 너한테 줄 돈 한 푼도 없으니 당장 나가라. 정리되면 나갈 거예요, 어머님. 저 그리고 맨손으로 나갈 생각 하나도 없어요. 어머님까지 이렇게 나오실 줄을 몰랐네요. 역시 제 남편이 바람피는 걸 알고 계셨던 거군요. 성아는 너 같은 어디서 굴러온지도 모를 지 부모도 모르는 여자랑은 핏줄이 다르다. 내 아들 앞길 막지 말고 당장 썩 나가. 성아가 부탁해서 온 자리이긴 하다만 난 너 같은 거 며느리로 둔 적 없다. 내 며느리는 오직 성아뿐이라고. 정말 어떻게 제 남편이랑 똑같으시네요. 제 상식으로는 자기 아들이 그래도 본처 두고 바람을 피웠으면 저한테 미안한 기색이라도 내비치셔야 하는 걸로 생각하는데요. 제 욕심이었나 보네요. 시어머님께서는 그래도 제가 부모님이랑 연락 끊은 걸 알면서도 저를 따뜻하게 받아주신 분이고 시댁살이 한번 안 시키신 걸 보아 좋은 가족을 만났다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저는 환상 속에 살았었나 봅니다. 그런 시어머니마저 돌변해서 저보고 나가라고 하시니까 오히려 오기가 생긴 것 같아요. 미안하긴 무슨. 너 같은 건 내 아들이랑 애초부터 급이 안 맞았으니까. 그래도 네 사정이 딱해서 봐주고 있었던 거지. 이제 내 아들은 제자리를 찾은 거다. 대체 어떤 여자길래 남편이 어려운 상황에도 조강지처 노릇하며 살아온 저보고 당당하게 나가라고 하실 수 있는 건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요. 내 아들 먹여 살릴 여자다. 너같이 남편 잘 만난 거 외에 볼 거 없는 여자랑은 아주 핏줄이 다르지. 우리 새아가는 땅 부자의 사돈 회사 크게 하시는 집안의 장녀다. 이제 알겠느냐? 내 집에서 네가 설 자리는 없다. 그래도 전 인정 못해요, 어머님. 어머님 아들의 본처는 저라고요. 아무리 잘난 여자여도 이 나라 법에서는 상간녀고 외도로 만날 사이일 뿐이에요. 그렇다고 참고 살 생각은 없어요. 제가 챙길 거 다 챙겨서 나갈 거니까 그때까지만 기다려주세요. 저에게 막말하시는 시어머니와 둘이서 뭐가 그리 좋은지 손 꼭 잡고 있는 남편과 상간녀를 보는 날이 오게 될 줄은 몰랐네요. 부동산 부자의 기업의 후계자라는 말씀이신지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이 대체 왜 제 남편을 만나는지 도통 이해가 되지 않았죠. 그리고 시어머니는 상간녀를 보며 다정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성아야, 이제 만족하냐? 네가 오자에서 왔긴 하다만 나는 저 여편네 며느리로 생각한 적 한 번도 없다. 내 살다 뭔 거지 같은 게 우리 아들 뜯어먹으려고 들러붙었냐고 내칠 생각뿐이었다. 저거 만난 이후로 우리 아들이 피눈물 흘리던 세월을 아직도 기억하는구나. 네, 어머님. 저도 꼭 어떤 여자인지 궁금해서 만나보고 싶었는데 별거 없었네요. 이러니까 오빠가 이혼하고 싶어 했구나. 저 너무 이해가 되는 거 있죠? 오빠도 고생 많았어. 원하시는 대로 곧 이혼은 될 거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당신도 어머님도 그리고 너도 법이 뭐라고 판단하는지 똑똑히 두 눈 뜨고 지켜보라고.
그래봐야 세 사람은 법 위에 돈 있다나 생전 처음 듣는 말을 하면서 저를 비웃었을 뿐이지만요. 제가 꿀릴 건 없었습니다. 심지어 남편은 제가 이혼 소송을 시작한 날 다음부터는 대놓고 외박하기 시작했거든요. 마치 제가 먼저 시작하길 기다렸다는 듯 말이죠. 세 사람이 돌아간 바로 다음 날, 누군가가 저희 집 문을 두드려 왔습니다. 인터폰을 확인해보니 웬일인지 상간녀가 서 있더라고요. 이 여자가 여기가 어디라고 그렇게 절 개무시해놓고 제 발로 찾아온 걸까요? 저는 떨리는 마음을 애써 감추며 문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더 이상 잃을 것도 없고 무슨 수모를 겪는다고 해도 충격받을 것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쩔쩔매고 숨어야 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저는 상간녀를 집 안으로 들이게 되었어요. 죄송해요, 사모님. 진짜 죄송해요. 저 죽일 여자로 보이는 거 알아요. 그래도 한 번만 제 이야기 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그런데 이게 뭔 일인지 문이 닫히자 상간녀는 갑자기 저에게 고개를 숙이며 사과를 건네는 거 아니겠어요? 저 순간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아서 엄청 어버 보였거든요. 아주 폭력만 안 쓰고 싹싹 밟아줄 생각이었는데 이게 무슨 일이란 말입니까? 그래도 애써 정신을 다잡고 대답했네요. 내가 그쪽 죽이고 싶은 건 아나 보네요. 나한테 무슨 할 얘기가 있다고 그래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아주 귀하게 커오셨던데 저 같은 별 볼 일 없는 여자 앞에서 사과를 다 하고 참 별일이네요. 아니에요. 저 진짜 그런 일도 아니었어요. 오빠, 아니, 이상민이랑은 결혼한 거 모르고 만난 거예요. 최근에 제가 결혼하는 척하고 그런 게 있어요. 최근에 결혼 이야기를 꺼내니까 결국 털어놓아서 그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 만나고 싶다고 요청드린 거고. 날 왜 보고 싶어 해요?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여자길래 남편 간수 하나 제대로 못하는지 그게 궁금했나 봐요? 제가 천천히 설명해 드릴게요. 진짜 전 몰랐어요. 그 이상민이 전혀 사모님 이야기를 안 하고 집에 늦게 들어가도 문제 없다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어제는 그 사람들한테 의심 안 살라고 그렇게 행동한 것뿐이에요. 진짜 죄송해요. 그리고 저 그 남자한테 접근한 거 일부러 한 거예요. 일부러 접근했다고요? 의심? 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지 참나. 남편도 모자라 그쪽까지 내가 그렇게 쉬워 보여요? 둘이서 지금 짜고 나 속이려고 작당한 것 같은데 저 그렇게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으로 보였나 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사실은 사모님께 말씀드릴 게 있어서 꼭 만나고 싶었는데 이상민이 사모님 연락처랑 사는 집 호수랑 절대 안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결혼하는 척하고 한 번만 만나달라 해서 찾아온 거예요. 꼭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제 이야기 안 믿으셔도 괜찮아요. 대신 들어만 주시면 저도 이상민이 미혼인 척한 거랑 저랑 만난 거 증거 다 있거든요. 그거 드릴게요. 분명 소송에 위자료 청구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저 고소하셔도 괜찮아요. 그걸로 속이 풀린다면요. 하루 사이에 개과천선이라도 한 듯 상간녀의 태도는 이상했습니다. 안 그래도 저 남편이 휴대폰과 블랙박스 기록을 다 삭제해버리는 바람에 증거를 잡는데 꽤 전전긍긍하고 있었거든요. 남편은 그렇게 이혼하라고 큰소리 쳐놓고는 저한텐 한 푼도 주긴 싫은지 증거를 꼭꼭 숨기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상간녀가 제 발로 찾아와서 증거를 제공해준다니 그거야 참 고마울 따름이었죠. 그렇게 저는 상간녀의 이야기를 들어주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았어요. 저 그렇게 바보도 아니고 남편한테 한 번 속은 것도 모자라 상간녀한테까지 속은 사람 되기 싫었거든요. 그런데 상간녀, 아니 성아 씨가 모든 증거 자료를 내밀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사모님 입장이었어도 전 못 믿으실 것 같아요. 이해해요. 그래서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이거 증거로 프린트해왔어요. 증거 자료로 보관하셔도 되고 이혼 소송하는 데 쓰셔도 돼요. 하지만 믿어주시면 좋겠어요, 정말. 알겠어요. 당신이 제 남편을 이용하려고 만난 거는 알겠는데 그래서 저를 찾아온 이유는 뭐죠? 이런 증거 제공해봐야 그쪽만 상간녀 소송 당할 거 아니에요? 성아 씨가 들려준 이야기는 꽤 충격적이었습니다. 성아 씨요.
재벌 2세도 뭣도 아닌 그냥 연기를 하고 있는 여자라고 술술 털어놓았어요. 그 행세를 하는 이유도 물론 알 수 있었죠. 성아 씨 삼촌과 제 남편이 오랜 지인이었다고 하는데 과거 삼촌에게 큰돈을 빌려서 자신의 회사에 투자하게 하여 놓고는 내뺐다고 해요. 돈을 돌려받으려고 하니 자발적인 투자로 인한 손실 자체가 보상이 어려움이 많아 그 삼촌분 결국 목숨을 끊으시고 말았다는 이야기였죠. 제 삼촌은 오랜 지인이라고 아무리 투자라고 해도 이상민 그 자식 믿고 돈 맡긴 건데 그렇게 큰 돈 잃고 약간의 생활비라도 돌려달라고 연락하니 아예 비웃으며 욕했다고 하대요. 그걸 법망을 쏙쏙 피해 도망가놓고 다시 회사를 열었더라고요. 한 가정을 망쳐놓고 자기는 결혼까지 해서 살고 있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 성인 되고 이상민을 한참 찾았어요. 흥신소까지 써가면서 진짜 복수하려고 얼마나 찾았는지 몰라요. 결국 접근하는데 성공했고 이제 복수만 하면 돼요. 거기에 사모님 도움이 필요해요. 원래 저 혼자 했지만 사모님이라면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도 해서. 그건 처음 듣는 소리네요. 아무튼 뜻은 잘 알았어요. 그쪽 제안 드러나 볼게요. 그리고 성아 씨는 제 남편에게 당한 대로 똑같이 투자를 통해 돈을 빼돌릴 계획이라는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즉, 좋은 투자 제안이 있다고 해놓고 잘못된 곳에 투자하게 한다는 말이었죠. 남편은 항상 돈만 쫓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철석같이 믿고 있는 성아 씨의 제안이라면 수락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남편도 투자를 오래 하기도 했고 투자에 거부감이 없었기 때문에 이야기는 꽤 쉬워 보였죠. 하지만 성아 씨는 단순히 남편의 경제적 상황에 타격을 주는 것만으로는 끝내지 않을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제 삼촌이 당한 만큼 이상민 그 자식도 처참하게 당해봐야 해요. 그냥 돈 좀 잃게 할 정도로 끝낼 생각이었으면 1년 동안 그 사람 곁에서 시간 낭비하지도 않았어요. 대신 사모님의 존재도 알게 되었으니 빨리 끝마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게 가능하다면 나야 고맙네요. 저도 곧 이혼할 테지만 제 남편이 망하는 꼴까지 눈앞에서 보여준다면 오히려 나야 고마운 거 아니겠어요? 물론 성아 씨 완전히 믿지는 않아요. 제가 성아 씨 도와준다고 손해를 감수할 이유도 없고요. 제가 부탁드리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단지 이상민이 더 빨리 행동할 수 있도록 회사 자금을 더 끌어쓸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만 해주시면 빨리 끝날 것 같아요. 물론 무리한 부탁이라면 거절하셔도 돼요. 제 개인적으로서는 이제 거의 다 끝났다 싶으니까. 결혼하는 척하려고 본격적으로 들어가려고 했었던 거거든요. 투자 권유라면 이야기는 쉬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업, 부동산, 주식 투자를 병행해서 재산을 불린 사람이었기도 하고 비슷한 일로 먹고 산 적도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성아 씨에게 최근에 남편에게 들은 회사의 자금 흐름에 관한 내용을 전달해준 후 회사 남은 돈이 많지 않아 신용대출을 받게 유도해야 한다는 상황임을 전했습니다. 이왕 할 거면 확실하게 하는 편이 좋으니까요. 그리고 남편이 신제품 출시하다가 상황이 어려워지는 바람에 안 그래도 지금 타격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치고 들어갈 거면 빨리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성아 씨 말대로 완전히 일어나지 못하게 타격을 입혀버릴 수 있을 테니까요. 아무튼 오늘은 이만 가요. 남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돌아가는 편이 나을 거예요. 그렇게 성아 씨는 이혼 소송에 필요한 불륜 증거들을 순순히 건네주고 돌아갔습니다. 솔직히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난 것이 아직도 꿈 같았어요. 겨우 힘든 세월 이겨내고 단란한 가정을 이루었나 했더니 상간녀가 나타나고 집에서 쫓겨나나 했더니 이제는 그 상간녀와 함께 계획을 세우게 된다니. 이 영화 같은 일들이 저에게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성아 씨와 저는 각자의 자리에서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어요. 저는 의심 반 기대 반으로 성아 씨에게 상황을 보고받는 날만 기다리게 되었죠. 물론 성아 씨가 제공한 외도 증거를 변호사에게 추가로 제출하게 되었고요. 저는 그 이후 남편 앞에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살갑게 대했습니다. 마치 외도를 용서하고 살기로 결심한 것처럼 말이에요.
물론 저와 성아 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기일 뿐이었지만요. 그렇게 한 석 달 정도가 흘렀던 것 같아요. 그동안 이혼 소송은 마무리되어서 저는 자유의 몸이 되었고 위자료와 피해 보상을 두둑히 챙길 수 있었지만 남편은 오히려 홀가분해 보이더라고요. 성아 씨의 계획을 알 리 없으니 돈 많은 여자한테 새로 장가가는 줄 알고 좋다고 하는 거겠죠? 그리고 성아 씨에게 모든 계획이 성공했다는 연락을 받은 다음 날, 근처 카페로 가게 되었습니다. 카페에 들어가자마자 남편과 성아 씨가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 나타난 저를 본 남편의 반응이 궁금하기도 했지만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나 궁금해서 몰래 숨어서 지켜보게 되었네요. 성아야, 늦어져서 미안해. 나 이제 이혼도 다 끝났거든. 진짜 우리 성아가 결혼 빨리 하고 싶은 거 아는데 소송이 늦어져서 질질 끌어서 미안해. 이제 끝났으니 우리 결혼은 언제쯤 할까? 결혼? 나 그런 거 애초부터 할 생각 없었는데? 미쳤다고 너랑 결혼해? 멍청하게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왜 그래, 자기야. 자기 친척분이랑 같이 어제 큰돈 썼잖아. 그거 우리 진짜 가족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였는데 아니었어? 이때까지 잘 이야기해놓고 갑자기 왜 그래? 난 애초에 너 유부남인 거 모르고 만난 거였고 뭐 알았다고 해도 달라지지 않았으려나? 난 이제 목적 달성했으니까 나 어차피 네가 찾던 재벌 2세도 뭣도 아니니까. 그리고 너도 알다시피 제 발로 투자한 건 돌려받기 힘든 거 알지? 누구보다 너가 더 잘할 텐데.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성아야? 이제 내가 싫어졌어? 왜 그런 거짓말까지 하면서 날 떼어놓으려고 해? 장모님 장녀른께도 허락받았잖아. 그런데 이제 와서 무슨 소리야? 멍청하긴. 그런 거 다 역할 대행해서 해주는 거 몰라? 너도 참 멍청하다. 그러게 옛날부터 사람들 등쳐먹으면서 돈만 쫓더니 상황 판단력이 흐려졌나 봐. 역할? 내가 언제 사람들을 등쳐먹어? 성아야, 제발. 난 아직 너 사랑해. 다시 한 번만 더 생각해줘. 이렇게 날 떼어놓으려고 해도 나는 이제 갈 곳이 없다고. 최재성이라고 기억이라도 날려나? 네가 등쳐먹은 사람들 한둘이 아니라서 기억도 안 나겠지? 내 삼촌이야. 평생 착하게 필요한 사람들 도와줘야 한다고 살다간 내 삼촌이라고. 네가 죽인 삼촌이라고. 네가 그랬잖아, 삼촌한테. 지 혼자서 욕심부리다가 망한 걸 왜 돌려받으려고 하냐고. 지금 네가 딱 그 꼴이 됐네? 기분이 어때? 남편이 카페 입구 쪽을 보고 앉아있는 바람에 표정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그 순식간에 피가 다 빠진 것처럼 안색이 창백해지는 게 아무래도 기억나는 게 있구나 싶더라고요. 저도 쪼그려 앉아서 지켜보고 있던 탓에 슬슬 다리가 아파져와 두 사람이 앉아있는 테이블로 다가가게 되었습니다. 여보가 여길 어떻게 와? 먼저 저를 발견한 남편의 안색이 더 창백해져 왔습니다. 저는 테이블에 놓인 커피를 남편의 머리 위에다 뒤엎어버렸어요. 순식간에 커피가 남편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죠. 그래도 방금 성아 씨한테 한 방 먹은 충격이 남아있는지 화 한 번 내질 않더라고요. 그 다혈질인 남편이 말이에요. 그러게, 내가 말했지? 돈 많고 젊고 예쁜 여자가 널 왜 만나겠냐고. 듣는 척이라도 했으면 이 꼴은 안 당했을 텐데. 그렇죠, 성아 씨? 사모님 협조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더 깔끔한 마무리가 가능했던 것 같아요. 이 은혜 잊지 않을게요. 악수를 하며 인사를 나누는 저희를 보고 남편은 어디 귀신이라도 본 표정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물에 젖은 생쥐꼴이 된 남편을 두고 유유히 멀어졌죠. 뒤에서 남편이 바락바락 소리를 질렀지만 한 귀로 흘린 채 말이에요. 야! 너 이 미친 것들아! 니들이 날 상대로 사기를 쳐! 신고할 거야! 고소할 거라고! 카페를 나오자 성아 씨와 저는 마주보고 킥킥 웃었어요. 저 사실 걱정되는 게 살짝 있었거든요. 성아 씨, 잘 돼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런데 법적으로 문제는 없으려나 걱정이에요.
그의 성아 씨는 당해본 사람이라서 잘 안다고 최대한 머리를 굴렸고 혹시나 잡혀도 자기에게는 삼촌의 복수가 더 중요했으니 상관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삼촌의 소식에 성아 씨 어머니도 꽤 마음고생이 많이 하시다가 마음의 병에 걸리셨다고 하네요. 가족 2명이나 그렇게 되자 마음이 항상 무거웠는데 이번 일로 속이 다 시원해졌다고 합니다. 남편은 성아 씨에게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단 걸 알고는 저에게 연신 만나자는 의사를 전해왔어요. 저 이혼 소송이 끝나자마자 집을 나가 거주지를 알려주지 않고 살고 있었거든요. 한 번은 무슨 말을 하려나 궁금해서 전화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은서야? 은서 맞지? 다행이다. 전화할 수 있어?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이제 나 다시 그런 짓 안 할게. 바람 안 피고 너만 바라보고 살 자신 있어. 들었다시피 성아랑은 헤어졌으니까 이제 여보만 용서해주면 우리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어. 둘이서 옛날처럼 처음부터 시작해보자. 부탁이야, 은서야. 외도를 들켰을 땐 제가 부모도 없고 가진 것도 없다고 깔아보면서 당당하더니 이제 성아 씨한테 차이니까 제가 아쉬워졌나 봐요. 돈이 필요한 걸 수도 있고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저를 귀찮게 하던 남편도 제가 차단해버리니 더 이상 연락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겠어요. 모든 일이 끝나자 저는 사장님께 찾아갔습니다. 제 아버지와 같으신 처음 서울에 올라왔을 때 많은 도움을 주셨던 고깃집 사장님 말이에요. 여전히 그 자리에서 장사하고 계셨거든요. 그때보다 가게는 훨씬 넓어지고 깔끔해졌지만요. 제가 사회에 나온 뒤에도 사장님과 꾸준히 연락하고 있었는데 요즘 이런저런 일들이 겹쳐서 연락이 뜸해졌었거든요. 그래서 오랜만에 뵙게 된 것이었네요. 사장님께서는 처음 그날처럼 아무것도 묻지 않고 제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주셨습니다. 내심 강한 척 행동했지만 저도 나름 마음고생이 많았나 봐요. 그 사건을 겪으면서 한 번도 운 적이 없었는데 사장님 앞에서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부터 쉴 새 없이 눈물이 흘러내리더라고요. 그렇게 사장님을 뵙고 나오면서 저는 처음 서울에 온 날의 다짐을 떠올리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일어서야 한다는 것이요. 그리고 욕심만 부리고 눈앞에 돈만 줬다가 망해버린 전 남편처럼은 절대 되지 않겠다는 것이요. 이혼은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라도 새로 시작할 기회가 와서 다행이고 저 아버지의 집에서 나와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한 번 일어난 사람이니까 누구보다 자신을 믿어요. 지금의 전 그때보다 매우 단단해졌고 경험도 많으니 더 수월하게 극복하고 잘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힘내서 살아가야죠. 내일은 내일의 해가 뜨니까요. 저는 이쯤에서 긴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오늘의 제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께는 어떻게 들렸을지 궁금하네요.